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근로시간 단축법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정유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이 이제 보름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1년 유예가 된 업종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분주한 상황일 텐데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는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본격적인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계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차를 두고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직원이 50명에서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2020년부터, 5명에서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번 법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법안이 적용되는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회사들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 지역의 시내버스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세부사항 조율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급하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지 의견이 참 분분한 상황인데 정유진 기자, 일단 정부에서 세부 지침을 내놓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특징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의 기준을 밝히면서 주요 사례별로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례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일단 규정을 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모든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근무 중에 잠깐 담배를 피우고 오거나 커피를 사러 다녀와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원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고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상사의 지휘 아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대기업이 근태 입력 시스템이 도입돼서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시간, 비노동시간을 입력하도록 했는데 이번 기준을 이런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언제 업무를 시킬지 몰라서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에 불을 켠 채로 의자에서 졸더라도 급할 때 대응하도록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또 고시원 총무가 방문객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는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쉬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특별한 예를 들어보면 수능처럼 국가시험 편집이나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합숙을 하잖아요. 장소는 제약을 받게 되지만 근로시간이 휴게시간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근로자가 쉬거나 잘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이때 쉬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회식은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친목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사용자가 꼭 참석해라 강요해서 참여했더라도 근로계약상 노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회식 자리 참석이 강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결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워크숍, 세미나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워크숍 기간에 토의가 길어져서 일정한 근로시간 범위를 넘으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같은 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워크숍을 마친 뒤에 회식을 하는 등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학원에 다니거나 민방위 온라인 교육 등 근로자 개인을 위한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접대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일에 상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골프 접대를 했다면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장 시간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장 기간 중에 얼만큼을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거리였는데요. 정부는 노사가 합의할 문제로 남겨놨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해외 출장의 비행 시간, 출입국 수속 시간, 이동 시간은 노사가 합의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안했습니다. 출퇴근은 앞뒤로 30분은 서비스 타임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빨리 출근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조기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임금을 깎는 등 제재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경영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고용부는 일단 판단했습니다. 고용부는 탄력적 시간근로제나 선택적 시간근로제, 재량근무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업종마다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세부 지침이 이렇게 마련됐다 하더라도 해석의 차이와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평가원님은 또 관련 보도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서 주요 대기업은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 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한창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직무수당뿐 아니라 상여금이나 복리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기업과 노조의 셈법이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잇따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가 각기 다양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등은 발표가 되었지만 개별 근로자가 각자의 근로 상황에 견주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해 보이는데요. 사업장별로 업무 특성이나 급여 체계가 다양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설 보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안의 적용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법안의 효과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되도록 다양한 업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법안의 사각지대나 숨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부 지침 상황을 보면 노사가 합의를 한다든지 회사 자율에 맡긴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이 탄력적, 선택적 시간 근로제 또 재량 근무제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후속으로 나온다고는 했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은 없을까요? 네, 가이드라인에 여전히 상황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기준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업주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까다롭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가 노사가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놔서 자칫하다 법을 어겨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 아니냐,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당장 300인 이상 대기업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요. 20일도 남지 않았거든요. 법안이 통과된 게 2월인데 정부가 늦어도 너무 늦게 만들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낸 자료는 참고로만 살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안마다 사업주 지시나 지휘 감독이 얼마나 행해졌는지 또 직무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처럼 아주 세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례에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거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소개한 접대의 경우에 사용자인 사장이나 상사 등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보험사 간부가 주말에 골프 접대를 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면서 소송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아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석되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 간부는 접대 날짜, 장소에 대해서 상사와 의견을 주고받은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가 없었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좋은 대내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의 기준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외부 인사를 접대할 때마다 일일이 사용자 승인을 받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사용자 승인을 인증하는 기준도 모호해 보입니다. 또 버스 운전사가 차량 운행은 끝났지만 버스 요금통을 반납하거나 재설치하는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때에 따라 판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버스 요금통 반납과 재설치를 사용자가 지휘 명령에서 이루어지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근로자와 사용자 입장이 이 부분에서 엇갈릴 수도 있겠죠. 개별 사업장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례별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노사 갈등만 불러와서 시간과 비용 모두 기업 부담으로 돌아올 수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동계는 또 민감한 문제를 노사 합의에 맡기면 노조가 없거나 활동이 미약한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사업장마다 확대하기로 한 유연근무제 관련 내용도 빠졌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장마다 손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해석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를 냈는데 그때랑 비교해도 목차나 내용, 사례 같은 것들이 고용 현장 의문점을 여전히 풀어주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고용부는 일단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지방노동청에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법시행 3주 전에 나온 자료집치고는 허술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조금 다듬고 좀 더 세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네, 때에 따라 판단하라. 참 기준이 참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점, 뭔가 가이드라인이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근로시간 단축법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정유진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녹색의 꿈과 뉴스나이트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호랑이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호돌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소호랑처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세계적 행사의 마스코트는 모두 호랑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지난 YTN DMB 녹색의 꿈에서는 우리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동물이자 한반도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한국 호랑이의 흔적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한국 호랑이는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된 것인지 또 그 자리는 누가 대신하고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를 볼 수 있는 곳은 오직 동물원뿐입니다. 제작진도 호랑이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현재 이 동물원에 살고 있는 두 마리의 호랑이 수호와 태백은 모두 한국 호랑이라고 합니다. 한국 호랑이는 5cm 이상의 길고 풍성한 털을 가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동물원에서 인기 스타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자그마한 우리에서 생활하는 호랑이의 모습이 어쩐지 안타까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를 만나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더는 서식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호랑이 포호 정책이 시행되면서 조선 말기 호랑이가 많이 줄어든 데다가 일본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총을 사용해 호랑이를 사냥한 이후 호랑이가 멸절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조선시대 당시 왜 포호 정책이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증도 함께 제시되었더라면 내용이 더욱 풍성했을 것이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작진은 호랑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울산 울주군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호랑이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소설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랑이가 깊은 산에 살았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호랑이는 물이 있고 포유류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살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마을 뒤편에 자리한 산 중턱에서 범굴로 추정되는 작은 굴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높이가 약 60cm, 폭이 1m 정도가 되는 생각보다도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근처에는 조금 더 큰 규모의 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호랑이가 서식했던 굴이라고 추정했지만 과연 이 공간에서 정말 호랑이가 살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단서 중 하나로 근처에 자리한 울산 방구대 안각화를 보여줬습니다.
이 방구대 안각화에는 선사시대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방구대 한 부분에는 호랑이 암각화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곳에서 차로 15분 거리에는 호랑이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 있으며 의로운 호랑이를 기리는 비석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서식했던 흔적을 찾아가는 모습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더 많은 호랑이의 서식지를 추적하고 이를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함께 제시했더라면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호랑이와 같은 최상위 포식자는 생태계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왔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호랑이가 사라진 야생에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동물로 담비를 소개했습니다. 옛말에 담비 3마리면 호랑이도 이긴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2에서 3kg 내의 작은 체구의 담비가 어떻게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의아했습니다. 담비는 2~3마리의 합동 사냥을 통해 노루까지도 사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비 역시 현재 멸종 위기종에 속한다고 합니다. 담비는 넓은 산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산림이 파편화되는 환경에서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말미에서 산림생태원의 연구원은 담비와 같은 중간 포식자까지 사라진다면 고라니와 멧돼지와 같은 초식 동물들의 번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입는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동물들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녹색의 꿈 백두대간 최상위 포식자 이야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서식했던 흔적을 추적하고 생태계에서 호랑이의 역할을 되짚어봤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동물 개체들을 보존하는 것의 의미와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시청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멀쩡했던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일은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난 5일 용산에서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붕괴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YTN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 영상에서는 지난 5일 상가 건물이 붕괴한 용산의 사고 현장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잔해 더미로 변한 사고 현장 모습은 매우 참담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모습과 함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한순간에 보금자리와 생계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심정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연일 계속된 현장 감식에서도 뚜렷한 붕괴 원인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후화 때문이냐, 주변 공사장 탓이냐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붕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웃 주민들도 하루하루 불안이 더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변 이웃에서는 철제 지붕 곳곳이 녹슬어 있고 벽돌 담과 콘크리트 벽도 여기저기 뜯긴 채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뉴스에서는 성북동의 낡은 건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뜯겨나가는 담벼락의 모습이 매우 위태롭게 다가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처럼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서울 시내 전체 주택 가운데 37%를 차지한다고 그래프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보도에서는 현행법상 16층 이상이거나 전체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중대형 건물만 정기 점검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소규모 건축물은 안전진단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실상 노후주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때 보도 화면으로는 시설물 관리 대상에 대한 법률을 소개했습니다. 기자의 보도 내용에서는 정기검사의 구체적인 대상에 관해서 설명했지만 화면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 해당 문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형 건물도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 열악한 건설사가 공사한 건물들이 다수 존재하며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버텨온 건물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서울시도 뒤늦게 노후 건축물 전수조사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의 대상이나 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서울시로 제한하기보다는 전국의 실태를 취재 보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용산 건물 붕괴 사고 이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떠안고 사는 주민들의 공포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후속 보도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있어 매우 필요한 보도였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 교수로부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본 해설 보도의 중요성과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그동안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일단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초유의 북미 간 정상회담이 우리 눈앞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진행된 한반도의 평화 구축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는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합의문의 내용은 4가지로 보도되었습니다. 즉,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노력,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완전한 비핵화 노력, 그리고 6.25 전사자 유해 수습과 송환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4가지 합의문에 대한 해설에 대해서 매우 다른 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항목이 핵심 의제라고 회담 전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 내용은 없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실패하였다라는 해석에서부터 향후 북한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큰 성과가 있었다는 해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보도에서는 미국과 북한 정상을 비이성적이고 제멋대로인 난폭한 운전자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보도에서는 고도의 이성적 판단을 통한 협상의 귀재라고도 보도하기도 합니다. 언론 보도의 판단의 폭이 너무 커서 많은 뉴스를 접할수록 오히려 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널리즘은 속보 경쟁보다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빅 이벤트일수록 그리고 사건의 내용이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있으면서 전문적일 경우 사건 자체보다 언론의 해설 보도가 시청자들의 판단에 더 큰 영향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해설 보도는 현재의 북미 회담 결과에 대한 해설 기사를 제시해야 하는 큰 책임과 함께 현재의 보도 경향에 대해서도 개선할 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북미 회담 해설 기사에서 너무 쉽게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스포츠식 보도를 피해야 합니다. 협상은 대부분 오래 걸리는 것이 정상적이며 그동안의 북한 핵 문제가 오래된 이슈이니만큼 한 번의 담판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북한만 이겼다거나 북미가 승자이고 우리 한국만 패배했다는 식의 보도를 통해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기사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미 평화협상 관련하여 선입견 없는 해설 보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 보장이라는 의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해왔던 범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실은 충격적인 것도 많습니다. 핵폐기와 맞물린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북한 경제 개발 비용의 대부분 지불 등 지금까지 전형적인 혈맹 관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북미 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언론에서는 과거 전형적인 미국과 북한이라고 프레임한 보도 형식에서 벗어나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식의 선입견 없는 해설 보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메가 이벤트이지만 우리만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미 회담 결과에 따른 우리의 대비책을 제시하여 우리의 대북 정체에 기여하는 동시에 시청자들에게도 국제적 정세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엄중한 시기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